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제가 한국사 능력검정 제11강으로 조선 후기의 정치의 변동, 그래서 사도세자와 영조를 집중적으로 강의해 드렸습니다. 조선 후기 때문에 제가 교수들과 싸워서 제대로 석사 논문도 쓰지 못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쫓겨난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쫓겨난 이유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정치에서는 뭐예요? 사도세자 때문에 쫓겨남.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이 조선 후기의 경제와 사회에서는 이원익과 대동법이라는 것 때문에 또 밀려남. 그 다음에 사상과 문화에서는 동학이라고 하는 거에 전봉준을 위대하게 찬양했기 때문에 또 쫓겨납니다. 제가는 조선 후기에서 다 쫓겨납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니까 일제강점기에서 또다시 몽양 여운형 선생이라는 사람을 제가, 우리 샤론이가 지금 제가 워낙 심각하게 가니까 양파링 과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웃기는데, 여러분들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발. 강의하는데 방해됩니다. 들어가세요. 싫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조선 후기의 수치와 사회, 수취 경제와 사회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빈출 경도는요, 1위가 상품 작물입니다. 2위는 균역법이 되겠습니다. 3위가 대동법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대동법이 1위가 아닙니까? 상품 작물이 1등이고요. 그 다음이 균역법이 2등이고 대동법이 3등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대동법이 1등이라 해야 됩니다. 대동법 이후로, 이전과 이후로 다 나뉩니다. 이것이 조선 후기 사회의 사회경제사에서 제가 서울대 대학원에서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학설을 취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제 학설보다는 여러분들께 한국사 능력 검정이라고 하는 틀에 맞추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수치제도의 개편, 원래는 이제 영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정법.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한 결당 미곡 4두와 6두로 고정해서 받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풍흉에 관계없이 미곡 4두와 6두, 4두와 6두라는 건 최저의 그 전세 제도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똑같이 낸다라는 게 나중에는 백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전세 납부액은 죽었지만 수수료나 운송비 등이 늘어서 오히려 농민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 말이에요. 대동법입니다. 집집마다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대신 소유한 토지 결수에 따라 쌀 1결당 12두, 1결당 12두, 삼배, 무명, 동전 등으로 차등 납부하게 했다. 운영, 담당 관청으로 선해청이라고 하네요. 이거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선해청이라는 것을 설치해가지고 국가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공인에게 주고, 그 공인은 필요한 물품을 조달을 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이 토산품을 다 걷어서 각 백성들이 모두 거두어서 중앙관청에 납부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을 상인들에게 관청이 쌀로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상인들에게 전부 다 청구서를 적게 해가지고 특산품을 돈으로 사서 갖다 바치는 이런 형식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광해군 때 오리 이원익 정승의 건의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선혜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행됩니다. 김육 등이 시행 규칙을 수정 보완하여 시행합니다. 숙종 때는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결과는요,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상인인 공인이라는 애가 등장했고, 공인이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상품 수요가 각 지방의 장시가 크게 상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선 후기에는 상공업 중심 체제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의 개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영조가 어떻게 합니까? 농업 중심 사회로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사도세자가 뒤주에 들어간 사건 이모 화변입니다. 윤역법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절반인 한 필로 줄였습니다. 반값 세금. 그 결과 선무군관포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주고 1년에 군포 한 필씩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선무군관으로서 다 병력을 회피하고 빠진다. 결국 국방력이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어장세, 염세 등을 국가재정으로 다 귀속시켰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주의 부담이 증가하고 농민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나 결작이 소작농에게 전가되면서 농민의 부담이 다시 늘어납니다. 조선 후기의 경제적 발달. 자, 보시겠어요? 대동미 상납지역, 삼배 상납지역. 자, 요렇게 색깔별로 다 나옵니다. 대동미 상납지역이 많죠. 삼배는요, 여기에 많죠. 그 다음에 동전 상납지역이 또 색깔별로 여기 동전산역 황해도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운송하지 않고 자체에서 쓴 지역. 여기 운송하지 않고 여기 경장이 있고 봉진창이 있고 군산창이 있고 법성창, 법성포. 여러분 그 홍어 유명한 법성포 있잖아. 거기 법성창, 군산창, 경창, 그 다음에 여기 공진창 이렇게 있었다. 예, 이게 가장 정확한 대동법의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가구에 부과했습니다. 토산물을 붓, 종이, 염소 털, 그 다음에 장작 이런 거를 전부 다 했대요. 그런데 토지에 부과하고 쌀과 돈과 포로 낸다. 그러면 상인 수공업자가 물품을 구매해서 정부에 낸다 이 말이에요. 대동법의 실시 배경은 토지 겸병의 증대, 군역의 운반, 이것이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상인 계급들이 점차 오르는데 이 상인 계급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거두는 게 되니까 상인 계급들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자꾸만 이거를 내지 못하게끔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방납의 폐단이 되니까 말 그대로 납부를 방해한다. 방납이 되겠죠. 납부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그대로 인정해서 상업을 부흥시키자라는 게 오리 이원익 대감의 대동법입니다. 상품 작물 재배, 구황 작물의 전래, 고구마, 감자 등이 구황 작물이 전래되어 재배되었습니다. 소득이 높은 담배와 면화, 그리고 인삼, 고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됐습니다. 교재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재 24페이지. 수공업의 발달은 선대제 수공업이 발달한다. 자, 균역법에 의해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했다. 군포의 수는 줄였는데 근본적인 성격을 바꾸지 못했다. 잡다한 명목에 추가 징수가 등장해. 도망치거나 죽은 이들의 목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한다. 재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세금을 줄였으니까 재정상의 문제가 재수이 될 수밖에. 절반의 성공은 무슨 절반의 성공? 사회적 논란을 제기한다. 이양법, 모내기 아시죠? 직파법은 벼가 무질서하게 자라서 이렇게 직파한다. 벼를 뿌린다. 많은 물이 필요 없다. 파종 시에 노동력이 적게 든다. 줄을 맞추어서 벼 사이로 잡초를 쉽게 구별. 자, 요렇게 지 마음대로 자라다가 딱 순서를 맞추죠. 옮겨 심기로 어린 모의 그 새모를 키워서 그 새싹을 키워서 그거를 옮겨 심어서 합니다. 그러면은 새싹을 키우는 땅, 그 다음 옮겨 심기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땅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매우 비옥한 농토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양법의 모내기를 실시하는 6월 달에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전국적으로 가뭄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가 자주 오고 장마가 지는데, 태풍이 불고 장마가 지는데 만약에 그게 안 오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장마가 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양법을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민간인에게 광물 채굴을 허용하는 대신에 관청에 세금을 납부하게 해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었고 자유로운 채굴이 가능하다. 잠체가 성행한다. 몰래 광물을 채굴하는 잠체가 성행했다. 여기에 바로 홍경래의 난이죠. 홍경래가 금을 땅바닥에 숨겨놓고 나중에 이걸 파가지고 땅에서 금이 나왔다 이래가 사람들을 다 모았거든. 그게 홍경래의 난의 실패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래야 떡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업을 잘하거나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떡대라 그러죠. 그래 이걸 뭐라 광산대장 이 말이에요. 광산작업대장 이거를 떡대라고 합니다. 상업의 발달 보시겠습니다. 자, 상업의 발달. 조선 후기 상업, 국경에서 무역, 책문 후시, 중강 개시. 중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백두산에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는 걸 압록강이라고 하는데 압록강의 한 가운데인 여기, 요 지역을 중강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강 개시, 중강 후시, 여기는요, 책문 후시라고 합니다. 여기 외관 개시, 동네에는 외관이 있었다. 외관 개시, 외관 후시 해서 일본과의 국제무역. 송도에는, 개성에는 송도 상인, 여기에는 한양에는 경강 상인, 그리고 유기전에 있는 종로에는 시전 상인, 평양에는 유상, 의주에는 만상, 그 다음에 동네에는 내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최인호 소설 상도에 보면은 만상은 되게 도덕적이고 아주 훌륭한 상인이고 송상은 아주 그냥 이익밖에 모르는 이런 상인으로 그려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막 그것 때문에 최인호의 상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사상의 성장입니다. 자,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송도의 송상, 동네의 내상, 요렇게 4대 상인이 있었다. 정조 때 신해 통공의 반포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이 폐지되면서 사상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보장됩니다. 이현동, 동대문, 칠패, 남대문을 비롯하여 개성, 평양 등 지방에서도 활동했다. 사상 중 일부는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로 성장하여 매점 매석을 통해 부를 축적합니다. 송상, 자 먼저 송상 보시겠습니다. 전국강지의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고 인삼도 판매하고 사계치부법이라는 독자적인 회계법을 사용합니다. 경강상인은요, 정부의 세곡 운송을 주도하였으며 선박 건조업 등에도 진출합니다. 동래의 내상,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등이 유명합니다. 장시와 포구 산업의 발달, 상업의 발달에 따라 지방의 장시가 증가한다. 장시들을 연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보부상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여러 장시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자 보세요. 여기에 봉황성에서부터 의주, 박천, 유장, 그 다음에 평양, 황주, 토산, 개성, 환성, 광주, 송파장, 안성, 안성 맞춤 하는 거 있죠. 은진, 여기가 강경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전주, 양령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남원, 해남, 창원, 동래에 이르는 각 장시들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러니 우리가 도자기를 하나 판다면 동래가 내상에서는 삼전이고 여기에서 어떻게 돼? 만상에서는 한양이다. 이러면은 상공업 질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의주나 만상에서 한양이면 여기 내상에서도 한양이라야 상공업의 질서가 서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상평통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대제 수공업은 생산자가 상업자본에 예속되는 형태였다라는, 조선 후기 사회구조의 변동에 이게 잘 나옵니다. 조선 후기 사회주의 변동하면은 농민층이 분화해서 어떻게 됩니까? 신분제가 동료되고 사농공상의 신분제가 공업과 상업이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 중인계급의 장희빈이 상평통보로 대표되는 역관 출신 장형의 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광업이 발달하고 수공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얘가 왕비에까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농업 세력이었던 서인 세력들, 노론 세력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까지 이어지죠. 그러니 자 보세요. 균역법으로 두 필 내던 거를 한 필을 냈지 않습니까? 균역법으로 반값 세금을 해주니까, 균역법으로 반값 세금을 해주니 공공기관에 노비로 있던 애들은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조 때가 되면 도저히 안 내고는 못 빼긴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세금이 주니까 노비들이 다 세금을 내야 돼. 그래서 공노비를 철폐합니다. 여러분, 공노비를 철폐해서 그 대표적인 노비 계급 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관아의 관기가 있죠. 관아의 기생이 있는데 얘들도 다 풀려나와요. 그래서 월매라는 애가 전라북도 남원에 있으면서 그거를 관기였는데, 월매가 사적으로 술집을 차려가지고 나가니 거기에 와 있던 이몽룡이라는 애가 거기에 가서 정을 통하고 연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변학도가 가가지고, 야, 관기 출신이 뭐 네가 잘났다고 정조를 지키냐? 내하고 와서 소청을 하루 들어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못 든다. 내가 정조관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몽룡이다. 따라서 변학도 당신한테는 못 든다 하니까 어떻게 돼? 변학도가 당시에 공노비가 철폐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는 그 법칙의 변화가 안 내려와 있다 이 말이에요. 전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엄마가 엄마든 아빠든 한 명이 천한 노비면은 그 자식은
당연히 노비다. 일천즉천의 헌법 정신에 따라서, 구헌법 정신에 따라서 니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따라서 어떻게 그거를 중앙에서 파견된 이몽룡이가 와가지고 이거를 바로 잡고 그렇게 불법을 행한 변학도를 잡아서 벼슬을 삭탈관직하고 도로 데리고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춘향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노비 종모법과 공노비 해방을 선언하게 됩니다. 교재 28페이지. 임진왜란 이후 중인들의 신분 상승운동, 이게 기출입니다. 중인들의 신분 상승운동. 임진왜란 이후 납속책, 공명첩 등을 통하여 관직에 진출합니다. 정조 때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의 서얼들이, 이 노론의 서자들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정조 때 다 등용이 됩니다. 그죠? 청료직은 고관으로 진출하는 게 용이했거든. 따라서 관리들이 선망하는 자리였는데 규장각 검서관으로 서울들이 임명되니까 노론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통청운동으로 이거를 청하게 해달라 이 말.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 허통 정책과 청료직에 진출할 수 있는 권리, 통청을 획득합니다. 서울들의 통청운동에 자극받은 기술직 증인들이 의관이라든지 역관이라든지 신분 상승을 추구했는데 실패합니다. 외교 업무에 종사한 역관들은 외래문화 수용에 선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희빈의 엄마, 장희빈의 아빠, 장희빈의 삼촌, 장희빈의 육촌 아저씨 모든 사람들이 역관이었죠. 문예 모임인 시사를 조직하여 위향문학운동을 합니다. 향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상소를 올리죠. 양반 지배력이 약화됩니다. 당연히 양반 지배력이 약화되죠. 산업공상의 신분제가 무너졌으니까요.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고요. 분홍층이 수령과 결탁하여 향안에 이름을 올리고 향회를 결성하려고 했습니다. 향전의 발생, 이게 이제 기출 자료인데 향촌 운영을 둘러싸고 구향, 신향, 구향은 옛날 양반층, 신향은 신흥 분홍층을 비롯한 어떤 새로운 세력 등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향전이 발생했다. 향토에서 막 싸운다 이 말. 신향은 수령을 중심으로 관권과 타협적인 전개를 유지하면서 향촌 사회를 장악했다. 따라서 구향들은 향약 등을 통해서 향촌 내에서 입지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로 향회가 수령의 새로운 자문기구로 됩니다. 납품 단가를 좀 올려주시오. 자, 선대제 수공업에서 선대, 먼저 자원과 기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납품 단가를 좀 올려주시오. 자꾸 그러면은 물량을 줄일 수도 있어. 납품 단가를 좀 올려주시오. 그럼 어떻게 돼? 주문하는 쪽에서는 아니 나는 그러면은 수량을 줄일 수도 있다. 생산자가 상업 자본에 예속됩니다. 자, 상인들이 선대제 먼저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매뉴팩처를 통해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도자기 같은 거, 자개농 같은 거를 그렇게 받았다. 그러면은 공업하는 사람들은 이 기술직들은 당연히 생산 단가를 올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상인들은 어떻게 돼? 아니 5개 주문하던 거 나는 그럼 3개만 주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상고업 계통으로 바뀌었어야 되는 건데 영조가 계속해서 농본 정책을 밀고 가면서 이것이 사도세자와의 대립에 있어 무너집니다. 이게 조선 최대의 비극이고 이것이 없었다면
이것을 만약에 사도세자가 성공했다면 우리 조선은 식민지를 겪지 않았어도 됐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백이성 역사 강사의 한국사 능력 검정 제11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화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